자, 페이지 219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천적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서로 염색체가 맞아야 사랑도 하는 법이라는 말이 있다. 무얼 하든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건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리더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리더의 곁에 그처럼 코드가 맞는 사람만 존재해서는 곤란하다. 물론 리더도 사람인지라 자신에게 충성하고 업무적으로 자신의 뜻을 알아서 착착 받드는 부하 직원이 더 편하고 좋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로만 주변을 채워서는 변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동료나 부하 직원이 리더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리더십만을 다룬 나의 책 CEO 마음을 읽다 에서 나는 리더십을 사랑의 관계에 비유하곤 했다. 오, 되게 적절하고 되게 신박한 비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직 이 책을 읽진 않았지만요. 언젠가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불같은 사랑도 그 유효 기간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 고작 1년 몇 개월이면 서로에 대한 콩깍지가 벗겨진다. 코드가 맞아 서로에게 뜨거운 지지를 보냈던 인간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다. 사실 그렇죠. 그 코드가 살짝 어긋나거나 몇 번의 오해만으로도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이다. 맞아. 물론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 사랑에 빠지는 것과 비슷하다면 코드가 맞는 사람이 보내주는 뜨거운 지지는 리더에게 좋은 에너지가 되어줄 것이다. 이때 문제는 사랑은 깨지면 두 사람만의 상처로 남지만 기업의 경우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리더는 자기 주위에 천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기업의 리더가 아니니까 천적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다들 자기 인생의 리더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 연인 등을 좀 천적을 허용할 필요가 어느 때는 있다라는 정말 짜증나지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명리학의 이론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명리학에서는 자신과 같은 음양이면서 일간을 극하는 오행을 편관이라고 하고 자신을 극하지만 나와 다른 음양은 정관이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나를 극한다는 것은 절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 템퍼런스 생각납니다. 1차적으로 편관은 모험심, 권위, 지배적 성향, 개척정신 등의 장점을 지닌 반면 난폭함, 반항, 고집 등의 단점도 함께 갖고 있다. 반대로 정관은 책임감, 도덕성, 준법 정신 등을 상징한다. 단점은 원리 원칙을 따짐으로 융통성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사주팔자 중에서 정관을 최고의 덕목이라 여겼다고 했다. 그렇다면 왜 구태여 편관과 정관을 나누는 것일까? 그렇죠. 이게 제일 지금 중요한 질문이에요. 관이 아무리 절제력을 나타낸다고 해도 나와 같은 오행이며 나와 같은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음이면 음의 성향이 양이면 양의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쉽게 내 편이 될 수 있다. 물론 좋은 일에 내 편이 많아서야 나쁠 일은 없다. 다만 살짝만 지나쳐도 자만심에 빠지기 쉽다. 나쁜 일에는 말할 것도 없다. 제가 편안해하고 힘이 되는 친구가 생각이 나요. 아마도 그 친구랑 저와 오행이 아마 비슷한 성향이 있나 봐요. 그런데 저랑 되게 비슷한 성격인 것 같지만 되게 저를 극하는, 그러니까 절제시키는, 좀 피곤하게 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저에게 지나치게 관여하면 사실 너무 싫고 불편하고 상처될 때도 있지만 아주 가끔씩은 필요하기도 하겠구나, 이런 짜증나는 현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론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무작정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말 솔직히 무작정 밀어내고 싶은데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을 참고 들어보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상대가 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명리학에서 말하는 음양오행의 균형과 조화다. 그쵸?
기분은 정말 나쁠 때도 많고 상처될 때도 있는데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탁탁 찝어줄 때는 분명히 있어요. 그걸 그렇다고 뭐 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좀 참고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더불어 리더의 위치에 있을수록 자신의 처신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 나는 CEO 마음을 읽다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었는데 리더의 능력이 그의 인간성, 즉 성품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가를 탐구했다. 결론은 진정한 의미의 리더는 뛰어난 능력과 좋은 성품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다. 이건 진짜 인정. 정말 인정각입니다. 왜냐하면 능력만 뛰어나도 재수없고요. 인간성만 좋아도 일을 못하니까 짜증나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리더라는 건 능력도 좋지만 그 인간성이 받쳐주는 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는 명리학에서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리더들의 사주는 그 기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나는 아직까지 일간이 약하면서 리더 역할을 잘 해내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다. 이는 정신의학적으로도 리더들의 역량을 분석했을 때 다를 바가 없다. 대부분 성공한 리더는 훌륭한 능력과 좋은 성품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그렇지 않고 리더가 자신의 능력만을 내세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적지 않음을 수없이 목격했다. 으아, 이거 진짜 핵공감.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 일은 잘해. 그런데 이 사람이랑 있으면 주눅 들거나 기분이 굉장히 몹시 나쁘거나 사실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주고 싶은 일도 해주기 싫거나 주눅 들어서 못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만드는 리더들이 있거든요. 정말 누구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특별히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조심하라고 말한다. 정말 핵공감합니다. 중심적인 사람들은 그런 만큼 업적은 뛰어날 수 있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면도 매우 많아서 언제나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그처럼 강한 기운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섬세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주역의 64개를 살펴보면 대부분 좋고 나쁜 것이 반씩 섞여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다고 하는 꾀는 겸허할 것을 주문하는 겸괴 하나뿐이라고 해요. 이는 겸허한 태도가 삶의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히 리더라면 마음에 새겨야 할 덕목이라고 하겠다라고 하시네요. 겸괴. 겸허한 태도가 삶의 큰 무기다. 와, 진짜 좋은 말이다. 저는 리더는 아니지만 내 삶의 리더니까 늘 좀 스스로 겸손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내 큰 무기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이 순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로 하여금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이 조직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그들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다. 나는 언제나 그들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알리고 그들에게 감사한다. 멋지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제 그렇게 말한 리더한테 물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그리 잘 아는지 물었더니 그가 아주 간단히 대답했답니다. 나도 오랫동안 그들과 같은 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잊지 않고, 그쵸? 그의 대답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의 중요성을 의미했다. 그건 쉬운 일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 전에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의지와 용기 그리고 인내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런 마음을 지닌 리더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조직원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일 것이다. 어떤 점에서는 리더가 되는 것도 운명이라는 것이다. 명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일단 사주팔자가 좋고 운이 좋다. 이 책에서 다루지는 않았으나 사주를 분석할 때 사주의 격을 보는 것 중에는 귀인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귀인의 오행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삶에서 복록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출세도 더 빠르며 같은 상황의 위기도 잘 넘긴다. 그동안 내가 만나본 리더 중에는 정말 사주팔자 8글자가 모두 귀인인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 그들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운을 주위에 나누어 주자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있어야 한다. 더불어 상대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을 갖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사주는 일간을 뜻하는 오행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더불어 그 일간의 힘을 도와주는 오행이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 리더라면 조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 즉 따뜻한 햇볕과 시원한 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 그리고 죽은 가지를 제거해주는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리더이신 분들 좀 더 새겨 들어주시고요. 또 리더가 어디 회사나 조직에서 아니시더라도, 학교에서 아니시더라도 내 삶의 리더는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의 리더라면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기가 가진 운을 나누어 주자. 그러니까 내 운이 좋으니 나누어 주자. 상대를 이해하는 이해와 존중. 그러니까 비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을 더 이해해 드리겠어요. 운 좋은 당신이 운이 조금 덜 좋은 사람들을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227. 직장에서 어떻게 화의부동할 수 있을까? 에피소드 5번이에요. 나는 자주 기업체에서 의뢰를 받아 조직원들을 상담하는데 과연 조직이라는 구조가 인간에게 맞는 환경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더러 있다. 조직처럼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관계가 또 어디 있을까 싶어서다. 사람마다 나이와 성별과 가치관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에 더해 심리적 성숙도도 정말 다르다. 심리적 성숙도는 나이나 직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한 조직의 CEO가 심리적으로는 유연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부하 직원이 상사에 비해 심리적으로는 성숙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사의 심리적 성숙도가 높고 부하 직원의 심리적 성숙도가 낮으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관계를 참아 넘길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가 되면 직원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심리적 성숙도는 일에서의 성과와도 관계가 없으니 심리적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상황도 생겨난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일에서의 성공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당장은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기차일까 지하철일까? 기차 같아요. 여기에 두 사람이 기질적으로 안 맞는 경우까지 더해지면 서로가 죽을 맛이다. 육친론의 관점에서 봐도 나와 안 맞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게 직장 생활이다. 거기에 서로 같은 오행여도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현명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상태를 1단, 2단, 3단, 1단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짜 받아들이기 싫고 힘들다. 응? 이걸 어떡하냐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들게 상대를 바꿔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거기에서 갈등이 생겨난다. 갈등을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작용과 반작용 사이의 마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신금으로 민감하게 타고난 것처럼 상대도 경금으로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타고났는데 어쩌란 말인가.
일단 그렇게 상대를 받아들이고 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태어난 걸. 진짜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진짜 속상합니다. 좋은 사주란 오행이 골고루 갖추어진 사주를 말한다. 그렇게 나와 상대가 서로의 역량을 보완하고 갖추어 나간다고 생각할 때 사회생활이 더 편안해질 것이다. 서로의 못난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진짜 끝이 없죠. 사실 뒷담화 하는 건 너무나 흥미롭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계속 지적을 한들 그렇게 타고난 사람한테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바뀌냐는 거죠. 사실 안 바뀌잖아요, 우리 생각해보면. 그래서 차라리 서로 어차피 부족하니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돼보자. 진짜 또 생각하고 또 결심하고 또 깨우치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보완해줘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좀 탓하게 되잖아요. 네가 이걸 못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가을날의 샘물의 특성을 가진 한 직원과 그 직원의 CEO, 그러니까 오너가 소통이 안 돼서 좋은 점은 많지만 또 불편한 점도 있어서 상담을 했고 맞춰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그에게 기는 자신이 채울 수 있는 것이므로 부족한 목의 기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길을 건너는 연습을 해볼 것을 조언했다. 그 역시 그 부분에서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그 직원에게 동의를 얻은 후 상사에게 간단히 검사 결과를 말해주었다. 상대방이 흘러가는 물이니 스스로 멈추기 전에는 잔소리를 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이다. 즉, 그 직원이 그러고 싶어서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오행의 흐름이 그러하니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다행히 상사는 내 말을 이해했고 두 사람의 사이가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후일담을 전해왔다.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너는, 이런 말을 제가 일부러 어른 말을 안 들으려는 게 아니고요. 오행이 그러하니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다행히 엄마는 내 말을 이해했고 두 사람의 사이가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후일담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주 어릴 적이 이젠 아니고, 저도 나이가 들고 저희 이제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면서 서로 힘이 조금씩 빠지고 조금씩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사이가 아주 조금씩은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역시 인간이 늙는다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 에피소드 6번인데요. 되게 궁금한 주제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주를 타고났을까? 황의 사주는 하늘이 내린 사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소위 성공한 사람들 어떤 사주를 타고났는지 한번 볼게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대체로 공통된 특성이 있다. 먼저 인격적 성숙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가 매우 적절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인격적 성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 2.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3. 긴장과 불안으로부터 비롯된 증상을 완화하는 능력. 4.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만족하는 능력.
근데 너무 주는 사람도 별론데 실은. 자, 어쨌든 5.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 이건 진짜 좋죠. 6. 본능적인 공격성을 창조적이고 건설적으로 승화하는 능력.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관종으로서의 이 뭐랄까, 관종이 뭐 늘 공격적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어쨌든 좀 센 강한 이 에너지를 유튜브로 풀어내서 진짜 다행이다, 나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났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7.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진짜 감동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연애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능력, 가족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 나보다 약하고 어린 존재를 돌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면 명리학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까? 양창순 선생님의 임상 경험에 의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명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거의 대부분의 오행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오행의 균형과 조화에서 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오행의 기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쪽으로 흐른다. 자, 세 번째는요, 불필요한 충이나 합이 적다. 네 번째, 재와 관과 일간이 튼튼하고 도와주는 오행이 있다. 다섯 번째, 일간을 도와주는 용신의 기운이 적절하게 강하다. 여섯 번째, 음과 양의 기운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일곱 번째, 때를 잘 만났다. 운의 흐름이 좋다.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말한다면 적절하다 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형미, 조화로움, 적절함,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는 때를 잘 타고났다, 정말 운이 좋다, 흐름이 좋다 인 것 같아요. 에피소드 7번을 가면 무병장수하는 사주는 따로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어차피 오래 살 텐데 아프면서 오래 살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무병하며 장수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에피소드 4번에서요, 프로이트와 융의 사주를 보면 두 사람 모두 그 당시로서는요, 모두 80대를 넘어서까지 오래 산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제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80세가 엄청 오래 살았다고 말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짧게 사셨다? 이렇게도 말하진 않으니까요. 그 당시에 융과 프로이드의 시대에 80세였다면 굉장히 장수하신, 지금으로서 100세를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프로이트와 융의 사주를 보면 두 사람 모두 80대를 넘어서까지 오래 산 사람들이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일간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명이 길고 건강한 사주들은 재물과 마찬가지로 일간이 가장 먼저 강하고 튼튼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특히 인수가 좋아야 하며, 세 번째로는 생년월일시로 흘러가는 기의 흐름이 원활해야 한다. 어딘가에서 그 기의 흐름이 막히면 병에 걸리거나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번째는 운의 흐름이 좋아야 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오행이 너무 뒤늦게 들어오면 아무리 사주팔자 안에 일간에 도움이 되는 오행을 갖고 있어도 빛을 못 본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 당대에는 빛을 보지 못했던 빈센트 반 고흐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의 사주를 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사람 자체의 어떤 사주팔자는 어떠했는지 모르나 운의 흐름은 분명히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빛을 그가 후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서야 빛을 보니까, 그러면 죽어서도 사주팔자가 끝나지 않는 건가?
궁금한데? 결국 우리의 몸은 기로 이루어져 있으니 그 기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릴 때 몸이 약했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건강해진 사람들 또한 수없이 많다는 게 그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명리심리학 3장 당신과 내가 우리가 되는 오행의 모든 것이라는 장을 드디어 마쳤어요. 사실 3장이 좀 많이 길었잖아요.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안 중요한 장이란 건 없으나 명리심리학 양창수 선생님이 이 책에서 3장 오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도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아닐까? 그래서 제가 더 집중해서 읽었어야 했던 것 같고 이해하느라고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어쨌든 같이 읽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렇게 다 끝까지 읽을 수 있었지, 안 그러면 대충대충 읽고 좀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4장을 예고할게요. 4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고요. 아마 이제 정리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4장은요. 내 앞에 놓인 삶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라는 내용입니다. 앞에 놓인 삶이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인간은 점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할 수 있구나를 요즘 더 느끼거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읽어볼래 볼래와 또 만나요. 얼굴은 처음 나오네요. 안녕. 읽어볼래 볼래였습니다.